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을 좀 여러 군데 이용을 좀 해왔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설이라고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일 야간에만 가서 잠 잘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안 그러면 한 2주 정도 단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장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장기 시설은 참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장기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별을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좀 순종적이고 자기들이 하는 뭐라 그럴까 그 시설에 규약에 조금이라도 반발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오래 있지를 못하고 쫓겨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단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시설은 그러다 보니까 단기 시설도 사실은 숫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들어가려 그러면은 줄을 한참 서가지고 매일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많이 늦으면은 그날 저녁은 거기서 잘 수가 없고 밖에서 자야 되고 그런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 몸이 많이 허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노숙 생활 한 1년 한 2 지나고 나니까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거의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뭐 걸어 다니는 정도밖에 못할 정도로 허약해지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노숙 생활의 후유증으로 이빨이 지금 전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빠졌고,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종교단체 시설은 또 사람들이 많이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종교단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교회 쪽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교회 쪽 시설은 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때마다 기도 예배, 그게 거의 일주일 내내 가니까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믿는 교회를 믿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은 참 힘들거든요. 뭐 교회 믿으시는 분들도 새벽기도 매일 가시는 분 거의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는 거 며칠은 할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갔다가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가 며칠 있다가 나오고 그런 데가 참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제일 만만한 데가 지하철역.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끊겨야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12시 반에 1시 사이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첫 차 오기 전에 5시 정도까지는 일어나야 돼요, 생활. 하루에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늦자마자 잠든다 해도 4시간.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더 잘 수 있어요. 2시간 정도 더 잘 수 있어요. 지하철 일찍 끊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뭐라 그래 몸이 이제 망가지는 거, 그리고 제대로 밥을 뭐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망가지는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숙하면서 제일 이제 힘든 게 그거거든요. 잠자리. 그러면 낮에 좀 자고 싶은데 낮에 잠잘 데가 없어요. 그나마 예전에 제가 좀 노숙생활 좀 오래 했는데 예전에는 그나마 공원 같은 경우도 가면은 낮에 공원의 벤치에 좀 자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원에서 못 잡니다. 당장 쫓겨납니다. 그나마 공원 벤치에 중간에 보면은 요새는 팔걸이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우리 노숙자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뭐 너무 협착하고 붙으면은 불편할까 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노숙자들 그래서 누워 잠자지 말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공원에서 좀 씻고 뭐 간단한 똥내기 세탁 정도도 가능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못합니다. 큰일 나요.
바로 경찰 쫓아옵니다. 하다못해 요새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담배를 한 가지를 누구한테 구걸을 해요. 돌라 그러면은 그 경범죄 처벌입니다. 5만 원짜리예요, 같아요. 그것도 못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노숙자들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노숙자들을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노숙자가 1,000명이 줄었니 2,000명이 줄었니 하는데 줄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서울 시내, 서울역, 을지로, 그다음 종가 이런 데 예전에 많이 모이던데 다 지하철 문 닫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갔겠어요? 외곽으로 다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 갈 데 없이 그냥 쫓가면 모인 거 헛탕만 나왔다 뿐이지 다 그냥 있습니다. 근데 그걸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아까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지금 조금 이상하게 조금 변질된 것 같은데 지금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제일 저는 그한 게 일단 노숙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하고 자꾸 중언부언할 것 같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 말씀만 딱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인가시설이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다시석이하고 구세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첫째로 거기는 한 방에 무조건 20명이 같이 잡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도 자기도 뻑찬데 한 방에 위층 하층 해가지고 20명이 같이 자요. 그것도 겨울에는 밤 9시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나와야 돼요. 구세군하고 저기 자기세센터가 평균적으로 지금 그렇고요. 밥은 거기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서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고서 들어와야 되고 술 먹는 사람 절대 출입 못하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거기 출입 못해요. 그리고서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서로 그 주위에 아는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한 방에 나 때는 지금 저도 한 6년, 한 2006년부터 한 12년까지 길바닥에서 한 무생활 정도 했어가지고 한 거기를 2번인가 이용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많이 잡아야 200명 정도 아니 100명, 150명. 그러니까 자시석에는 200명, 구세군은 150명 정도. 거기서 가가지고서 자는 것도 무조건 가가지고 자는 게 아니고 일찍 가가지고서 저녁 5시부터 가가지고 들어가서 줄 섰다가 표를 받아야 돼요. 표를 못 받으면 거기는 그날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는 것도 한 달에 딱 20일밖에 딱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 한번 나중에 한번 저기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을 보면은 그렇다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시설이고 그 시설이라는 곳 자체에서도 우리를 많이 편의를 봐주고 도와준 것 같지만은 좀 참 힘든 사람, 저 사람들은 진짜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 막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게 그렇게 깔아져 있고 거기 이제 그 밥 먹으면서도 그렇고 무료급식 가서도 그렇고 그 살면서도 그렇고 아주 그리고 또 그 주위에서도 그렇고 뭐냐면 이 짐을 이렇게 많이 들고 보통 사람들하고 좀 틀리게 이상스럽게 하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는 덥고 밤에 잘 때는 막 4시 반 되면 막 개 떨리듯이 막 다리가 벌벌 떨리고 자기 번쩍게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걸 대비해서 옷을 이렇게 막 두껍게 입고 다니고 막 또 그거를 대비하느냐고 막 목도리도 몇 개씩 해서 이제 추우면은 목도리를 이렇게 불느냐고 목도리도 몇 개씩 더우면 풀었다가 추우면 또 해냐고 목걸이도 막 몇 개씩 해고 다니고 막 이런 데도 두르고 다니고 이상한 차림을 하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생긴 것도 이상하니까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슬슬 가요. 슬슬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장사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젊지 않고 이렇게 딱 품위 있게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했으면은 말을 건네기가 어렵지만은 짐도 많고 잘 데도 없고 뭐 그냥 행색도 이상하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넘어올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서는 아주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사는 거죠. 당하고 사는데 진짜 말하자면 노숙자 노숙자라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무시를 당하고 그래 살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기 시설 그리고 장기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들이 어떤 태도로 좀 일과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물론 홈리스 분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깔려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장기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내보내고 조금 있으면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 어떤 좀 이런 홈리스 분들의 어떤 노숙 생활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이제 그냥 수용하고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최근에 또 공원에도 자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지하철역 문을 빨리 닫는 등 그런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외곽으로 쫓아내려고만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정부 정책들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제 이어서 정규 질문을 할 것인데요. 거리 생활을 이제 하셨을 때 아프셨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런 아프셨었던 경험 같은 것들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 글쎄 저는 아파보진 않았는데 저기 아픈 분들을 한번 저기 용산역이고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저기 서울역에 다이소스 센터 거기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분이 그분들 지금 거리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빨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치료도 좀 받고 싶은데 가가지고서 저기 자기 이빨이 아프다. 지금 어떻게 좀 치료 좀 해달라 그러면은 걔네들은 무조건 진통제 줍니다. 딱 하나예요. 약은 딱 하나 진통제. 머리 아파도 진통제, 이빨 아파도 진통제. 응? 그러고서 일단은 자기들이 그리고서 거기 여자분들은 거기 다 실습생들이에요. 실습생들이라서 얘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뭐 아프니까 뭐 주세요 하면은 무조건 그냥 그러면 통일하니까 그렇게 아시는 걸로 하고 전이 그리고서 만약에 이빨이 아파서 큰 병원을 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처방전을 띄워주는 건데 진료의료를 띄워주는 건데 그것도 초창기는 진짜 힘들었어요. 저기 시부로 보면 아주 막 거기서 막 2시간 3시간씩 담당해서 하고 싸우고서 나오고서 뭐 그렇게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지금 참고하시고 다음 분들 좀 넘기겠습니다. 제가 치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창피하지만 제 윈질빨이 다 지금 이렇게 망가진 상태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처음에 하나 부러질 때부터 굉장히 쫓아다녔어요.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시에서 한 달에 마지막 수요일 날 서울역에 와요. 의료팀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 의료팀들이에요. 거기에 치과 차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잔데 이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나가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 의사가 지금도 그 말하는 목소리까지 기억나는데 저희는 하는 방법이 다 이렇게 빼는 것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이상은 못 해드리고 빼는 거는 봐서 그 좀 앞으로 더 망가질 치아 있으면 덜 망가진 치아를 위해서 다 빼드립니다. 잡아 뽑아드리는데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여길 뭐하러 도움을 받으러 왔겠어요. 그 이상도 좀 도와주셔야죠. 안 통해요. 저희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몇 군데를 다녔어요. 뭐 삼일교회, 그것도 의료, 그 치과 의료팀 다 다녔는데 의사분한테 한번 내가 그 이후에 이거 틀니를 하시대요. 그래서 틀니를 하는데 과연 그 틀니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으면 과연 어떤 그 이후에 부작용이 있을까를 물어봤을 때 솔직한 의사분이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그 틀니를 그 자원봉사 하시는 의사분들 돈으로 주머니에 사기 때문에 솔직히 비싼 거 못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많이 섞인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멀쩡한 이빨도 틀니를 걸게 해서 빼고 그러다 보면 잇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플라스틱 틀니니까 뜨거운 음식 먹기 힘들고 이제 좀 고통스러울 거라고 솔직히 말해주신 분 덕분으로 제가 다행히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거기서 모르고 하신 분들이 나중에 잇몸 다 망가지고 오히려 틀니 때문에 오히려 식품을 씹질 못하고 음식을 못 씹지 못하고 그걸 빼놓고 살다가 더 망가진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언니한테 넘기겠습니다. 의료는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래도 아프거나 또 거기는 이제 의사가 와요. 무슨 토요일날 약 가지고 오는 데도 있고 또 약이 오고 의사가 오고 그래서 그 약을 좀 도움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아플 때는 거기 가서 의사들하고 해서 약도 받고 또 너무 심하게 아프면 또 병원에 가서 또 입원도 하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그 병원 얘기 그러면 이제 보통 홈리스 거리에서 생활하시거나 어쨌든 빈곤하신 분들이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부담하느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 이제 노숙인 지원기관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료를 해서라는 걸 끊어줍니다. 그러면 노숙인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노숙인으로 이제 전산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노숙인 지정병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시립병원들이죠. 그나마 이제 서울은 굉장히 그래도 시립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지방이나 인천 이런 데 보면은 뭐 인천 의료원 딱 하나 그리고 나머지 다 보건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나마 서울에는 좀 이런 의료기관들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시립병원들 보면 굉장히 외곽 쪽에 있거든요. 동부시립병원 이런 거 청량리 쪽 가까이 있고 제기동역, 은평.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같이 동행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당사자분이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으신 거죠. 이제 아프셔서 의뢰서는 끊었는데 이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시립병원까지 이제 아현역에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걸 이렇게 해봤자 한 2시간 얼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정병원 가는 데까지 오히려 그 2시간 걷다가 더 몸이 악화될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숙인 의료급여 일종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든 자부담이 거의 없이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병원들이 정말 지정해준 병원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제 치료만 그냥 받는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하고 나서 예를 들면 요양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재활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열악한 것처럼 거리나 쪽방이나 들어온다 한들 그 몸이 온전하게 다 회복이 되겠습니까? 다시 재활하거나 혹은 악화되거나 굉장히 더디게 회복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재활이나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능 손상 때문에 어떤 재활을 해야 되거나 이런 병원들은 아예 지정병원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뭐 현실적인 문제들 따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정말 뭐 내가 잠깐 좀 감기 걸리고 좀 간단한 어떤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받기 때문에 의료급여 그 수급자들은 그냥 동네 병원 아프면은 잠깐 가서 예를 들면 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숙인에게는 어쨌든 노숙인 지정병원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동네 병원이 아니라 꼭 지정된 병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저희 그 당사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차별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과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치과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거래가 가장 열악한 사실은 거처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제 질환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자기도 몰랐던 질환들이 생겨나고 몸이 금방 망가지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치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저도 초기에는 몰랐는데 제가 활동을 한지 이제 거래 현장에서 그 당사자분들을 만난 지가 지금 한 5, 6년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보면은 처음 보는 당사자분 보면 이제 치아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치아 상태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분 건강 상태며 어떤 얼마나 이제 심지어 이런 거리 생활을 하셨는지까지도 이제 좀 얼추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비급여가 되게 많습니다. 비급여한 거 아까 요 에버그린님 그렇게 또 무료로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해봐 굉장히 질 낮은 의료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요 박용수 아저씨도 요 박용수 회원님도 지금 이렇게 노숙 생활 하시면서 치아 굉장히 손상 거의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는데 이제 소화도 잘 안 되시는 거. 그러려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수급도 받고 계시고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제 얻어서 결국 이동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틀니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그 질환들 특히 치주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리도숙하면서 금방 손상이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손쉽게 치료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고 특히 이제 노숙인 분들 지원하는 의료기관들이 그렇게 어떤 성실하게 치료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 불만이 있으신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어떤 치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히려 더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가 되기도 하는 등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숙인 분께서 어떤 의료보험 일종이라는 일단 혜택이 생기긴 했지만은 그것이 지정병원에서만 좀 치료가 가능하는 듯 좀 한계가 있는 지점, 어떤 의료 혜택이 지정병원 제도로 그런 제도가 있는 지점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또 홈리스 행동 분들께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기사를 찾아봤을 때 공동 성명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를 좀 정부에게 요청하셨던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궁금합니다. 뭐 제도에 대한 얘기라서 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뭐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취약한 주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그 쪽방이나 고시원 이런 어떤 열악거처, 소위 요즘에는 이제 주택법상 이런 곳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 비주택이라고 합니다. 혹은 주택 이외의 거처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그 거주를 하게 되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일종의 임대주택을 이제 갈 수 있는 자격을 신청 자격을 줍니다. 그럼 3개월 되고 그럼 3개월 정도 고시원에 있다가 바로 임대주택 가면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물량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1년에
작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이제 전국에 고시원이나 이런 어떤 쪽방이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가구가 한 36만 가구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조사에서 36만 가구면 사실 뭐 이것도 과소 추정된 어떤 수치겠지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이제 매입임대주택 20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주택 호수가 1년에 한 2,000호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수요와 실제 수요와 어떤 공급과 이게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도 사실은 당사자분들은 알 수도 없고 한번 신청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는 거죠. 그 올해는 사실 조금 그 제도에 조금 변화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5월이면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1월부터 접수 5월이면 더 이상 공급할 거 없으니 접수 받지 마시오. 각 주민센터나 이런 곳 통해서 이제 그걸 신청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라는 걸 있는 것, 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어떤 당사자분들 당연히 많고요. 이러다 보니 뭐 사실은 제도가 당사자한테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는 제도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실제 이제 제도가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도 너무 과소 공급되다 보니 실제 수요와는 너무 맞지 않게 공급되다 보니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물량인 거죠.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곳이 결국 어디입니까? 그 중간에 어디 뭐 다른 어떤 민간 임대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그 민간 그 주택 시장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그런 어떤 그런 돈을 모으시기도 물론 어렵지만 계속 그러면 그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쪽방이나 그 고시원이나 이런 그러니까 장기간 거주하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곳 그런 거 이제 부적정 주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적정 주거에서 하염없이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 정말 저희 싫어하는 사실은 사업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은 말 그대로 정말 극빈층이라고 하죠. 극빈층 분들 그리고 정말 취약한 거처 부적정한 주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런 거처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인간다운 거처로 가실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제 절실한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주거취약계층 그 주거지원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호수 원래 지침대로라면은 지금의 몇 배씩 10배 넘게 이렇게 전체 매입임대 주택 전체 그러니까 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그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그 제공되는 어떤 그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 매입임대 주택이 이제 그 전체 매입임대 전체 임대주택 그 물량의 한 15% 정도를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제 공급하도록 이렇게 원래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냥 정말 턱없이 그 지침에 과부족한 상태로만 계속 공급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전국에 이런 36만 가구 이렇게 정부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판에 2천 가구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0년 동안 2천 가구 들어가 봐야 2만 가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언제 36만 가구가 하염없이 계속 그 비주택에서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현실화해라. 실제로 공급 호수 정말 이 실제 수요에 맞춰서 수요 조사 제대로 해서 당사자분들의 어떤 요구에 맞게 필요에 맞게 공급 호수 늘리고 그럼으로써 그 비주택 그 고시원이나 쪽방 뭐 작년에 이제 어쨌든 고시원 참사나 이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떤 위험하고 어떤 주거로서의 어떤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루빨리 부적정 저거에서 살고 계신 어떤 홈리스 분들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간다운 주거로 이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주거 상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주거 상향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이제 그런 어떤 정책 대응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실제로는 10배 넘게 이제 공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연되면은 사실은 부적절 주거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또 개선돼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규 질문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플로우 질문으로 넘어가서 저희 학우 동지분들께서 질문을 직접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아까 그 고시원이랑 부적정부 이쪽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올해 초였나 그 고시원 참사 그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그러면 고시원 이런데 그럼 부적정 주거 이렇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홈리스행동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한번 궁금하고 그다음에 보통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의 인적 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고시원 하시는 분이 시행을 하잖아요. 그 작년에 작년에 이제 9.1 고시원 참사였죠. 그때 참사 직후에 이제 피해자분들 저희 이제 면담하면서 대응 활동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좀 저희가 새로운 의제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택에 적용되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뭐 이제 방의 면적은 몇 평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최저의 어떤 최저 수준의 그래도 요 정도는 돼야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주거 기준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원래 주택법상. 그러면 근데 문제는 고시원이나 쪽방 이런 데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은 5평짜리로 이렇게 방마다 5평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창문 다 맞춰야 되고 이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런 규정들을 사실 뭐 강제하면 제일 좋겠죠. 뭐 고시원이 다 그렇게 변한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당장 나갈 곳이 뭐 당장 이제 이동할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새로운 의제로 좀 하나 했던 것은 작년부터 새로운 의제로서 이제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주택에 대한 그런 어떤 고시원 쪽방에 대한 별도의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정말 이제 막 내창밖에 없고 외창이 아예 없거나 방도 보면은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방, 반평짜리 쪽방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방들이 20만 원 막 이러고 있습니다. 소리도 다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취약하고 뭐 단순히 어떤 화재 물론 화재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있죠. 그런 어떤 위험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걸 단순히 어떤 소방 대책 이렇게 해갖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꼭 불이 나고 어떤 사건이 터져서만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좁은 공간 막 쥐가 끓고 바퀴벌레 다니고 이런 공간에서 장기간 살게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어쨌든 건강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거고 삶을 갉아먹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방이나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맞는 그 별도의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하라고 저희는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조금씩 어쨌든 그런 활동의 성과가 나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미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최소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의 비주택을 어쨌든 그것이 어떤 임대주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통한 어떤 임대주택으로 가는 어떤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에게는 어쨌든 소중한 자원이기는 한 거거든요. 그나마 좀 열악한 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건데 지금 너무 아무런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안전 기준도 없고요. 주거 기준도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계속 그런 어떤 화재나 이런 거 10년 전에 안 나왔을 것 같죠?
10년 전부터 이게 기사 찾아보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른 지역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안전 기준과 주거 기준 두 개를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비주택에 맞는 별도의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임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거주.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에 가고 싶은데 임대주택이 없어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호수가 너무 적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지금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주택의 그런 열악한 환경을 어쨌든 강제적인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서 규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런 어떤 공간, 그 비주택에 머무르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짧게 하고 그 비주택을 통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주거 상향을 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어쨌든 궁극적인 지금의 어떤 운동의 방향이라고 주거권과 관련한 활동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회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집회도 있었잖아요. 그게 보시면. 좀 약간 생각이 나게는 이제 국일 고시원이라든가 그 인명의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 주거 문제로 또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문자 같은 것을 소집해서 집회 나가서 시위도 하죠. 그리고 또 가서 면담도 하고 뭐 의원인가 어디 올라가서 그런 걸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고로는 어쨌든 당사자분들의 그 요구를 모아내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사실은 바꿔나가는 것이 저는 운동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여자 당사자라서 우선 거대한 그 장벽을 그동안 별짓을 다 해도 국가에서 하고 싶은 그 방침대로 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젊은 분, 그 굉장히 좋은 걸 하고 있죠. 청년 임대 위주로, 신혼부부 임대 위주로 우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늙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은 잉여인간 같은 그런 다 낡아빠진 홈리스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 당장 시급한 그런 요청을 하고 싶어요. 우선 넘지 못할 산만 자꾸 뭐 두들겨봐자 산이 꼼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 당사자로서 우선 남아도는 그 뭐 민중의 뭐 지팡이 역할을 하겠다는 근데 실제 안 하고 있잖아요. 범죄 지팡이 역할만 하고 뭐 범죄 앞잡이. 근데 그분들을 당신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먼저 민주국가의 핵심인 그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우리는 거의 다 혼족들이에요. 나이 먹고 혼족. 그러니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사람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치안 질서 또 말로만 거창한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잡해서 지키는 여성 경관도 좀 많아요. 걔네들 보면 막 뭐 버거집 가서 로맨틱하게 놀고 즐기는 시간에 좀 국민 한 사람은 좀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한 여성 혼족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 안건을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요. 네. 조금만 짧게 부연을 하자면 지금 요즘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주택 정책, 특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현 정부나 이런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의 기조를 보면 주로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쪽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는 어떤 파이 내에서 서로 그러니까 정해진 파이가 딱 있고 거기 내에서 뭐 홈리스와 뭐 청년과 뭐 어쨌든 그런 등등의 어떤 인구사회적 집단들이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홈리스의 권리가 곧 다른 어떤 청년이든 다른 인구 집단의 권리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어떤 보편으로서의 인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히려 이제 좀 이런 지금의 어떤 제도 설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실제로 그 공급량 내에서 인구 집단 간의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어떤 파이 누가 더 많이 파이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지금 그 과부족한 어떤 우리의 주거권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갈등하고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의 주거권이고 청년의 주거권이고 청년의 주거권이고 홈리스의 주거권, 그러니까 어떤 동료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권리로서 우리가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고시원 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중간에 임시 거주하는 공간인 고시원이나 쪽방, 그러나 그런 쪽방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제한이나 어떤 규제 같은 것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 규제를 요구하는 한편으로는 결국엔 임대주택 자체를 공급을 많이 늘리고 파이 자체를 많이 늘려서 이런 것들이 임시 거주로만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단순히 어떤 노숙인들만의 그런 또는 학생들만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더 키우는 그런 투자를 해 나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먼저 들어주셨는데 제 왼쪽. 네. 저 질문이 3가지 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홈리스들의 소속대랑 뭔가 홈리스들이 당연히 고정되어야 하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홈리스들 전체를 위한 권리 외에도 홈리스들 내에서 그 여성 홈리스들을 위한 권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일단 비장애인 홈리스분들만 여기 와 주셨는데 장애 홈리스 분들도 계시잖아요. 뭔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도 분명 홈리스 내에서 존재할 건데, 그분들의 실태나 아니면 그분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 궁금하고, 그리고 홈리스 야학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분들 여기 지금 뭐 안 올라오고 그러지. 헬스야 하면서 뭐 배우는지. 홈리스 야학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집이 없고 거리에서 많이 지내고 또 장애를 가지고 못 배워서 한글도 모르고 버스를 봐도 뭐 몇 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거장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또 장애를 지니고 또 집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그런 타이틀이 홈리스 행동, 홈리스 약인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못 배웠던 거, 뭐 한글을 배우는 수도 있고 영어를 배우는 수도 있고 컴퓨터를 또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런 것도 이제 권리 시간에 배우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시천단하고 인권지킴이라고 있어가지고 저녁에 한 7시쯤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1시간 정도 뭐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한 8시쯤 나가서 2시간 정도 아울렛이 하는데, 사람들을 직접 가서 만나서 그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무슨 뭐 속옷이 필요한가, 뭐 비누가 필요한가, 치약이, 또 잠바 같은 거, 신발 그런 거 사이즈 적어서 해주고, 또 병원에 가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병원을 이제 이렇게 알선해준다든가 모시고 간다든가 입원, 퇴원 그런 거 해주고, 또 그 후에 또 방 같은 거 그런 것도 잡아주기도 하고, 여기서 그 홈리스에서 그 선생님들, 그 상임 활동가분들 그런 분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모르는 학문 같은 거 그런 걸 좀 끌어올리고, 인권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약간의 힘을 넣어주어서 우리는 이렇게 권리가 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시도 나가고, 또 아울리치에서 가는 사람 아울리치 가서
당사자 홈리스들을 만나서 그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채워주기도 하고 또 그들한테 수급이 필요하면은 수급 같은 거 나라에 그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이제 장애자증도 만들어주고 또 뭐 방도 얻었다가 줬다가 이제 또 그 수급을 만들게 해줘서 이제 반값을 내게끔 또 말하자면 그 벗어나는 거죠. 약간 홈리스에서 벗어나게끔 이제 기초 수급을 받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그 임대주택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게 한다든가 그런 일도 해주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어려우고 아는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로 전화도 안 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다 사니까 또 이사 같은 거 가면 이제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사 갈 때도 이삿짐도 차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홈리스장에서 그런 행동 그런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는 친척들도 잘 안 만나고 뭐 친지나 뭐 친구도 없고 하니까 이제 방학 때 같은 때는 또 복날 그럴 때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그 수고하시는 봉사자 선생님들이 삼계탕 같은 거 끓여주시고 또 1년에 한 번은 그 동짓날이라고 해가지고 12월달 동짓날에는 이제 그 잔치 비슷하게 서울역에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길에서 살 때도 불쌍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불쌍하게 죽어 누가 죽어도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물어봐도 못 봤다 하면 끝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사람이 사라져서 안 보이면 죽어도 그럼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안 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안 보이는데요. 그 하와이에서 오신 분이 안 보여요. 함인데 몇 사람 통 안 보여. 가는 데도 없고 서울역밖에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안 보이는데 병원에 갔으면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안 오고 하니까 너무 여름에 그 오리털 잠바 입고 다니셨거든요. 하와이에서 오셔갖고 한 60은 아직 안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아마 또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고하려니까 직계 아니면 신고. 직계는 이제 하와이에 계시거든요. 부인하고 애가 5이라고 하는데 뭐 걱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안 보이면 어떻게 됐나 보다. 여기 이 세계는 그렇더라고요. 죽어도 안 보여도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죽었다 할지라도 뭐 그냥 그 사람이 저기 있었는데 죽었대. 뭐 얼어 죽었대.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하게 살다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동짓날은 같이 팥죽을 끓이고 크게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살았을 때 했던 거 그분들이 했던 거 야외 와서라든가 쪽방서 지냈던 거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기억 행사 뭐 추모제 같은 거 그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고 했는데 이거 참 훌륭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진짜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죽었어도 그 서로 연계해가지고 장례 같은 거 누가 안 나서 주고 다 포기각서 쓰고 다 밀어버리잖아요. 자식들이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연계해서 장례 같은 거 다 여기서 맡아서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홈리스 행동에서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홈리스 행동 홍보 반장이 얘기하신 건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아까 말한 그 열심히 자원봉사하시고 또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그 시몬의 상록수 같은 정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에버그린이라고 했지만 영원히 푸르른.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가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장소가 좁아요. 장소가 좁으니까 그리고 찾기도 힘들어요. 그 용산 경찰서 뒷골목인데 저도 처음에 이제 애먹었어요. 그래서 홈리스 양이라는 간판이 길바닥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먹다 겨우 찾게 되는데 그래서 좀 지원을 좀 국민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같은 우리 국민 정말 누구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누구라도 빈곤에 처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 국가의 폐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품앗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 분명히 이 계좌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런 언니는
여기다 제가 소개 붙였는데 몇 년 전에 소개 붙이자마자 그냥 계속 열성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언니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일도 행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위치라든가 또 규모가 그 건물 자체가 이제 구옥 아주 오래된 구옥을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좁은 데서 하고 있어요. 그 여기 선생님들이 직접 막 부엌에 들어가서 식사 시간 되면 만들어 우리를 먹이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워요. 정말 밥 한 끼 먹기도 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아울리치를 하죠. 이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차 끓여서 먹이고 이렇게 아까 언니가 말한 지역 물품 필요하신 분 또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고 계시 아까 다 들은 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먼 나라 얘기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내지 말고 좀 참여 좀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일었으는 대로 좀 저희도 십시일반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다음 분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죠.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게 이제 홈리스, 특히 여성 홈리스에 대한 뭐 어떤 권리 복원, 그죠? 권리 보장, 권리 침해된 권리를 어떻게 이제 복원할 것이냐,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권리를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보다는 현재 어쨌든 좀 여성 홈리스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노숙인 정책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 노숙인 사업을 지금 노숙인 정책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숙인 정책 사업 보면은 전 젠더 특성에 기초한 어떤 정책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얘기하셨죠. 예를 들면 시설 중에서 하룻밤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룻밤 이렇게 잠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까 거기를 이제 일시보호 시설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일시보호 시설 여성 전용 일시보호 시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요. 그것도 접근성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밀집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외따로 있는 방식들이 있고, 아까 무료급식소나 뭐 급식소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죠. 어떤 모든 지원이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여성 홈리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설계되고 적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여성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규모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다. 우리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홈리스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라고. 여성 홈리스 전체 규모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여성 홈리스 분들 뭐 예전에 어쨌든 여러 조사들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밀집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또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지적장애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가시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이렇게 두 분이서 얘기하셨듯 사실 거리라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여성 홈리스 거리뿐만이 아니라 쪽방이나 고시원 이런 어떤 방세 지원을 받고 가게 되더라도 굉장히 그런 어떤 곳에서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분들 주로 계시는 곳들이 어디냐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카페, 패스트푸드점, 만화방, PC방 상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그분이 20대 후반이신데요. 20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가출 청소년 이렇게 하다가 그 홈리스로 계속 결국에 성인 돼서 홈리스가 되셨던 그런 분인데 어디서 저렇게 주무셨나 이러면 그 CCTV 24시간 그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런 소파 이런 데서 주무셨다고. 아마 보시면은 그냥 본인 전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홈리스 이미지 아닐 겁니다.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분들 찾아오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쨌든 이런 게 굉장히 낯선 거죠. 남성분들 중심이고, 그리고
여성 홈리스의 일종의 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노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남성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뭐 조사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시면은 어떤 가정 폭력이라든지 어떤 친족 성폭력, 심지어 이제 어쨌든 그런 가족 내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런 걸로 이제 어떤 피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실직이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남성에 의해서 어떤 위해를 입거나 이런 어떤 상처와 그런 학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남성 홈리스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설이나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대로 규모 파악해서 이분들의 필요가 뭐고 요구가 뭐고 지금 이거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언론에서 나오는 거 하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수준에 그리고 사실은 뭐 핵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핵심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가령 뭐 생리대 무료 지급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임시주거 지원 사업이라고요. 거리에 계시다 보면은 어쨌든 수급 신청을 못 합니다. 주소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데 가장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신청을 못 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달 수가 없습니다. 주거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나 이제 몇몇 지자체에서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평균 2개월 정도 그 고시원 방세를 지원을 해요. 그 말 그대로 임시 주거비 지원인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쪽방이나 고시원에 있으면서 수급 신청하면서 조금씩 뭐 임대주택도 신청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갈 수 있는 그 고시원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여성 전용 고시원이 만약 밀집지역 주변에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쪽방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쪽방도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남초 공동체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어떤 불편한 상황들 날씨 덥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분들 우통 벗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건물 하나에 이제 여성분 한 분, 두 분 있고 이랬을 때 무서워서 저녁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신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태나 이런 어떤 젠더적인 특성들을 그러면 기반해서 지원 서비스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은 어쨌든 전체 어떤 여성 홈리스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일단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목소리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그에 맞춰서 젠더 특성에 기반한 정책 서비스 지금 제공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 저희도 최근부터 좀 비교적 최근부터 좀 붙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여성 홈리스 같은 경우 그렇고 장애 저희가 이제 야학 학생분들 중에 이제 지적 장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 있으신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장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덜어는 이제 절단 장애인 분들도 뵙게 돼요. 그러니까 꼭 거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쪽방에서 생활하시거나 이런 경우.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신체적 장애든 정신 장애든 뭐 이걸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적절한 주거에서 살기 훨씬 더 다른 그 비장애 홈리스 분들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함께 얘기 나눠본 바로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굉장히 뭐 거리도 그렇고 그런 쪽방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자극 요소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지원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예를 들면 독립적인 주거를 다 제공을 하되 집 같은 집을 제공을 하되 이제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이제 한 건물에 상주를 해서 필요한 어떤 연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제 상주하면서 제공하는 독립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어떤 주택 형태가 그 지원주택이거든요. 그게 올해 6월부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사실은 알코올이랑 정신질환 딱 그 노숙인 분야는 딱 그거에 한정해서만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절단 장애인이나 뭐 다른 어떤 신체 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은 쉽게 아직까지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것도 아직 그 200분 정도 그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100명. 그때 사업 설명회 직접 가셨거든요. 100분 정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지원주택 지금 열어놨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고장 그 정도로만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장애 홈리스 분들에 비해서 어쨌든 그런 뭐 힘든 거야 당연히 뭐 열악하고 이런 거야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훨씬 더 이제 불편함과 일상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는 반면에 자원이 연계되는 것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뭐 당연히 어떤 삶이 훨씬 더 열악한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지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이제 시간이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모신 연사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 연사분께서 제안이 왔는데 질문 한 2-3개를 받아서 좀 비슷한 주제면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해서 꼭 이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시면 꼭꼭꼭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분이 아까부터 계속 정말 꼭 하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그러면 받겠습니다. 홈리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설 등의 복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매우 단기적이고 또 되게 지속적이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형식의 지원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홈리스 행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알려주시면 궁금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이분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 정답을 이분이 아셨어요. 뭘 알아요 지금 이런 거대한 질문을 마지막에 듣게 될 줄 몰랐네요. 홈리스 문제 그러니까 뭐 좀 바람직한 해결책 홈리스 한 번만 다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현재 정부의 지원 방식이 매우 단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홈리스 행동지가 생각하는 좀 바람직한 방법의 지원 방식은 어떤 게 될지, 그리고 또 현재 지금 홈리스 행동에서 국제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어디에다가 요구요? 정부에다가 제가 어제 밤을 새서 조금 이렇게 비몽사몽 그래서 뭐 그냥 뭐 조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근본적인 해결 어쨌든 지금 정부나 어떤 지자체가 하고 있는 홈리스 정책은 절대 인권적인 기초 어떤 인권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인권의 기초에서 정책을 하는 게 뭐 노숙인 정책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를 이제 저는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특히 거리 홈리스 지자체의 가장 큰 목적은 거리 홈리스 수를 줄이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죠. 행정적으로 관리되기 쉽고 그래서 항상 거기서 그런 어떤 언사에서 동원되는 것이 뭐 의지 드립이거든요. 자활의지. 그렇지만 아까도 이렇게 뭐 노숙에 이제 접어든 어떤 이유들 얘기하셨지만 자활의지 무슨 의지가 없어갖고 거리로 나가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권이 박탈된 상태로서 우리는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홈리스 상태라는 것이 말 그대로 홈이 없는 상태입니다. 홈이 돌아갈 곳, 내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 적정하게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인권의 영역이고 주거권이라는 것이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어떤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될 권리라고 한다면 그 요구 그런 어떤 인권의 기초에서 정책들이 짜여져야겠죠. 그런
근데 오히려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하는 방식들 공공장소에서 퇴거시키려 하거나 홈리스를 이제 특히 거리 홈리스를 어떤 골칫덩이처럼 간주하는 어떤 방식들은 이건 문제를 좀 거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주거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인권이 박탈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취업, 건강권이 박탈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주 씻지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숙이요. 누가 세상에 어느 누가 비 맞으면서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자려고 할 것이며 누가 공원에서 자는 것을 즐거이 하겠습니까? 자고 싶어서 자는 것이 아니죠. 주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주거권 박탈 상황을 그런 국가나 지자체 그런 공공기관이 그런 어떤 공공장소 내 홈리스의 존재들을 굉장히 홈리스를 이제 공공장소에 이제 내쫓으려고 하고 또 괴롭히는 행위들을 합니다. 아까 공원 얘기도 하셨듯이 뭐 이제 무슨 어떤 공원에 무슨 안전 등급을 매겨서 뭐 노숙인이 몇 명 있으면 몇 점, 주변에 뭐 무료급식소 노숙인 쉼터 있으면은 뭐 공원 그런 안전 등급을 내리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 적은 질문이 어떤 요구를 정부에다 지금 실력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원론적으로 말씀 이게 원로 화끈하십니다 여기. 그래서 원론적으로 어쨌든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홈리스 문제는 주거권이라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그 인권의 기초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정도로 그냥 원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정부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뭐 세부 요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세부 요구들의 그 원유를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권리가 박탈된 상태를 비판을 하는 것이고 권리가 박탈된 상태를 문제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가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그런 정당한 주장들을 당사자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 못했다. 하려고 예정.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정리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홈리스 분들과의 간담회를 저희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크게 정말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연사분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를 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